이것도 제시에 나와 있죠. 이건 제시에 없죠. 이 말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소개 안 해도 오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글을 쓴다 하는 거. 아까도 보니까 여기 화면에 뜨고 있던데 아마 뭐 전시회도 앞에 이런 글귀가 소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영희 선생을 다시 평가하고 싶은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저는 이제 뭐 이 문학 전공이기 때문에 국제 정치학은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드럼풍얼로 한국 국제 정치학을 대충 볼 때 우리나라의 국제 정치학을 흔히 이영희 선생을 언론학자, 뭐 언론에 이제 비교해서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 저는 언론 정도의 그 범위를 떠나서 국제 정치학자가 오히려 언론보다는 더 강한 쪽이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제 정치학자 뭐 지금은 많지만 옛날에 몇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학자들 쭉 보면은 국적이 없어요. 정치학이. 국제 정치학이라는 건 국적이 있고 내 국적은 대한민국이다. 한민족이다. 두고 학부 정치학을 연구해야 되는데 국적이 없이 여기저기 헤매면서 미국을 위해서 정치학을 하는지 일본을 위해서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국제 정치학을 이영희 선생 때에 와서 처음으로 국적을 찾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보느냐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한국 지성사를 분단 이후 한국 지성사는 아마 제가 이래 말하면 상당 부분은 긍정하신 분도 계실 거고 부정하신 분도 계신데 뭐 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 분단 이후에 한국 지성사 무슨 학문이 어떻고 뭐 그런 거 말고 지성사로 따지면은 1950년대와 60년대는 단일 함석헌입니다. 함석헌 선생님 따라갈 사람 없어요. 그 사상적인 깊이나 우리나라 현실을 분석하는 분석력이나 실천력이나 함석헌 선생님 따라갈 사람 어제는 없다고 보고요. 50년대, 60년대는. 그러면 그 50년대, 60년대에 함석헌이 쌓았던 그 위치에다가 플러스 70년대, 80년대는 이영희 선생 따라갈 사람 없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도 이영희 선생 따라갈 만한 견줄 만한 지성이 없다. 이게 이제 저 신념이고 왜 그러냐는 걸 오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 바로 진짜 강의 제 요지가 되겠는데 함석헌 선생이 이래 말했습니다. 함석헌 저는 왜 중요시하냐면은 우리나라의 외래 기독교 쉽게 말하면은 미국에 묻어온 기독교 그 기독교를 우리 민족 신앙으로 바꾼 건 함석헌이 처음입니다. 물론 일제식민지 시대 때 몇 분들을 꼽을 수 있지만은 그건 아직 좀 설익은 거고 함석헌 선생이 와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우리의 기독교 토착화된 기독교를 일으켰다. 그럼 뭘 가지고 그러냐? 저한테 반문하겠죠. 그 예일제가 들어줄 겁니다. 뭐냐면은 참신앙이 뭐냐? 여러 이론이 많은데 딱 그냥 이 요지만 추리면은 참신앙은 들사람 머리다. 함석헌 선생님 맨날 한 얘기입니다. 들사람 머리다. 당구신화 중 곰이 아니고 호랑이 정신이다. 함석헌, 이영희 두 분이 다 평안북도 출신이에요. 고향이 평안북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평안북도면 인재가 많이 나고 남한에는 하나도 인재 같은 인재가 안 나요. 아직까지도. 예. 그래서 CR 사상이고 CR이 볼 때 분단이란 강대국 꼭두가시일 뿐이지 나라가 아니야. 우리는 나라 없는 백성이다. 우리가 이렇게 꼭두가시게 된 것은 미국이 생긴 미국 때문에 생긴 건데 그 우리 썩음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자본주의 하수구다. 50년대 이런 말을 했어요. 놀랄 일입니다. 어떤 정치학자도 저런 말 못했어요. 종교인이. 저게 정치학자가 할 말 아닙니까? 정치학자들이 저런 걸 해야 되지 않아요? 이런 말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함석헌 선생님 기독교 사상 남북 분단을 38선은
미소 경계선이다. 우리 민족의 분단이 아니다 이거는. 미국과 소련이 경계선이다. 그리고 중국과 소련 그 경계선이다. 우리 민족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다. 아, 지금도 우리가 이런 피링이 오지 않아요? 저런 말 속에. 물론 우리가 남북 간에 그동안에 징호감이 생겨서 그 징호감도 뭡니까? 다 미국과 일본이 우리 정치 지도자들을 속였어. 재벌들을 속여서 만든 징호감이지. 우리가 뭐 남북이 왜 미워합니까? 이미 저기 50년대 6.25를 치른 지 10년도 안 되는 그 연대에 위대한 함석헌 옹이 저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저런 말 하는 지식인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이 헛개비 노름에 우리가 놀아나게 되는 원인은 왜 그러냐? 역대 위정자라는 놈들이 민중을 짜먹기만 하고 조금도 안 가르쳤다. 학교에서 여러분 뭐 배웠습니까? 현대사회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과서 뭐가 달라졌어요? 거의 그대로입니다. 친일파 청산한 거 그거는 좀 좋아졌어요. 현대 역사 과목에서. 다른 건 똑같습니다. 미국 욕은 없어요. 교과서에. 1971년 함석헌 선생이 71년에 저런 말을 했습니다. 민족사회에 가장 화급한 건 뭐냐? 남북이 불가침 조약을 맺는 거다. 아, 놀랄 일입니다. 아무런 정치학자도 저런 말을 안 하는데 종교인이 사실 자기 전공이 종교든 정치학이든 문학이든 뭐든지 좋아요. 그 분야의 최고도에 이르면은 저런 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런 말 안 하는 건 왜 그러냐? 공부 허단 거죠. 그 전부 공부 허단 학자들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어때요? 제가 너무 심합니까? 여러분 옳지 않아요? 예, 이래서 이런 함석헌을 딱 알아보고 지적하는 게 누구냐? 그 유명한 시인 김수영입니다. 김수영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썩은 자들이야 함석헌 글 좀 봐라. 그거 보고 감동 안 하면 죽어라. 죽을 사람 많죠. 언제까지 우리들은 미국 놈들의 턱밑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나? 아직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함석헌 옹을 정확하게 뜯어본 김수영이 평가하면서 김수영도 거기다 한마디 붙여가지고 지금도 미국 놈 턱턱 턱아리만 바라보고 있다. 이게 바로 오늘 한국이다. 이랬단 말이죠. 자, 이래서 이게 좀 거리가 멀어서 잘 안 돼서 이 김수영입니다. 이영희 선생님 제가 가진 본 사진 중에서 제일 어릴 때 같은데 이래서 이걸 이어받아서 이제 물론 이영희 선생님이 함석헌을 막 평가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우연히 자기 학문이 경제에 이르니까 도통을 하니까 저절로 자기 연구나 학문 자세를 민족 주체성에 두니까 저절로 둘이 똑같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영희 선생 주장은 뭐냐? 함석헌 선생이 종교적 직관으로 파악했던 것을 사회과학적으로 증명해 준 겁니다. 시대도 흘렀고 그냥 막연하게 저렇게 떠들어서는 안 되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사회과학적으로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증명해 준 것이 바로 미영희 선생의 업적이다. 지금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그런 학자 있습니까? 지금 학자들요 너무 한심해요. 그럼 미영희 선생님 말하는 우상, 이영희 선생님 기본이 우리 시대의 우상 파괴인데 그 우상이 뭐냐? 전 네 가지로 딱 유추해 봤습니다. 이 뭐냐면은 첫째는 외적으로 보면 외세입니다. 일본 식민지 유산과 그 식민지 옛날 우리나라 식민지를 다스리던 일본의 그 생각 자세를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일본이. 그리고 그걸 청산하는 거.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다 청산하는 걸 이제 일본으로 봅니다. 두 번째 미국입니다. 미국 신제국주의. 일본보다 더해요. 훨씬 교모하고 우리 민족을 꼬시는 방법도 많이 발전했고 성공했죠. 꼬시는데. 성공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는 뭐냐? 분단 체제와 그 가치관. 분단이 체제화돼서 분단 체제란 말이 이제 병락청 선서에 쓴 거죠. 그래서 이제 분단 체제 하니까 일본 학자들은 체제 쓰면 안 된다, 된다 하는데 그게 말도 안 됩니다. 분단 체제가 됐는데 어떻게 그게 안 됩니까? 체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체제라는 건 가치관까지 다 갖춘 거거든요. 지금 분단 체제의 가치관 다 거기 우리가 저도 사실 이래 말하면서도 저도 해방되지 못하고 있어요. 분단 체제 가치관에서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독재 체제 뭐 똑같은 거. 이래서 이행기 선생이 파괴하고자 하는 우상, 그 프로메테우스 지성이 파괴하려고 한 우상은 크게 나누면 외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 외부적인 문제는 한마디로 하면은 신제국주의. 내부적인 문제는 그 제국주의에 빌붙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인과 경제인, 종교인, 교육인, 언론인 전부 다 합쳐서 이게 이제 이영희 선생이 주장하는 우리 시대의 우상이고 그걸 파괴하기 위해서 이영희 선생님은 이걸 이론을 동원했다. 이게 이제 제가 본 딱 요지입니다. 여러분 뭐 이영희 선생님 전집을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안 보신 분도 있지만은 안 보시더라도 그냥 그래 아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영희 선생님 글 쓴 전체 쭉 저는 뭐 거의 다 봤거든요. 전체에서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게 됐을까? 우리나라 아무도 저래 못했거든요. 이영희 선생님 대신한 사람 지금 없어요. 참 허전해요. 이럴 때 계셨으면 굉장히 바른 말 해서 학생들을 감동시킬 텐데 요새 대학생들이 완전히 그냥 빗나가는 거 보면은 자꾸 이영희 선생님 생각이 나요. 이 시대의 사상 은사는 왜 안 생기느냐? 우리가 리영희 선생을 경시해서 그렇습니다. 결코 리영희 선생은 과거 인물이 아니고 현재 인물.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북핵 문제라든가 우리나라 이 비민주화 태극기 부대들 다 리영희 선생 시대 그대로입니다. 함석헌 시대 그대로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결코 리영희 선생은 과거가 아니고 현재다. 그리고 바로 우리 민족은 미래다. 이렇게 이제 제가 보는데 그 이영희 선생이 어떻게 저렇게 독특한 그 가치관을 형성해서 그런 엄청난 세계를 일으켰을까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제가 분석한 겁니다. 그런데 첫째, 그 경력 전체를 보면요. 초등학교만 우리가 다니는 보통 학교를 다녔고 중등학교부터는 이과입니다. 이과. 공업고등학교 나왔죠. 해양대학 나왔죠. 항해과 아니다. 항해과. 해양대학에서 항해과. 항해과라는 건 완전히 뭐 그야말로 자연과학이에요. 그래 해양 해도도 막 보고 해석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랬거든. 그다음 두 번째, 대단히 다행스럽게 통역장교를 갔어요. 6.25 때, 한국전쟁 때.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군들은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막스 대인주의 책을 어디서 본 줄 압니까? 중앙대학교 도서관에서 봤어요. 그 대출 금지예요. 어떻게 보느냐? 도서관에 우리 선배가 있었어요. 그래 가서 뭐 했더니만은 그 선배 이름으로 다 해가지고 마음대로 봤어요. 근데 제가 왜 얘기 꺼냈냐면은 제가 본 책들이 전부 미 8군이 버린 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 8군이 돈이 많으니까 새 책 나오면 새 책 사고 헌 책을 막 버려요. 버릴 때 한국 도서관에 나눠줬다 그럽니다. 대학 도서관에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제가 본 책들이 전부 다 미 8군 도서관 도장이 다 찍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랬나 그랬더니만은 미 8군에서 불화해 주는 걸 대학마다 불화해 주는 거 중앙대학교는 총장이 친밀파라서 유독 많이 가지고 왔다. 그래서 그거 다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 장교들 적어도 위관 내지 영관급들 장교들은 그런 걸 다 배운 겁니다. 왜? 자기 적어 나라잖아요. 사회주의 국가. 그러면 사관학교에서 적을 무찌르려면 적의 이론 알아야 되거든. 그런 거 다 본 사람들이에요. 이게요. 그 리영희 선생님께 엄청난 시각의 변화를 준 겁니다. 통역장교 시절에. 실제로 저 대화에 그것도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이래서 이공계 전공해서 군에서 그러고 냉철하게 봅니다. 한국 전쟁을. 또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거의 그 이론적으로는 터득 못하지만은 거의 감지를 해요. 본능적으로. 정의감을 워낙 타고나셨으니까. 이래서 이제 제가 2번을 써놨고 3번은 그러고 바로 그냥 제대하기 직전에
군복 입은 채로 합동통신 외신부 들어갔거든요. 그럼 모든 신문사 전체 기구에서 외신부가 가장 진보적입니다. 외신을 다루기 때문에. 그거는 검열이 없어요. 다 들어와요. 엄청난 공부죠. 그야말로 그냥 학자 수준입니다. 외신부라는 거는. 그렇거든. 이해했죠? 그 다음에 그 3번의 경력까지 쌓아가지고 학교에 들어가요. 한양대 교수가 됐습니다. 들어가서 중국문제연구소에 그 책임을 맡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너무나 이게 시대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그랬죠. 그럼 5번 보십시오. 마침 70년대는 유신 독재 하에서 운동권과 언론 자유운동과 학문운동, 학문에서 그야말로 우리나라 민족 중심의 학을 찾으려고 막 젊은 세대들이 나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리영희 선생 주장하는 것과 너무나 맞아 떨어진 거죠. 참 이게 다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글 쓰니까 뭐 다 리영희 선생을 보고 감동을 해서 그 뒤에 민주화운동이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거든. 5번까지 다 됐죠. 6번 그 뒤에 80년대부터는 온 나라가 운동권이 되어버리잖아요. 대학생들 전체가. 그러다 진보적인 학술단체. 저때 다 생기거든요. 제가 그때 86년에 그 역사문제연구소를 박원순 시장하고 만들었는데 그때 뭐 그 역사문제연구소 만든 뒤에 모든 분야의 그 학제별로 전공별로 연구회가 다 생기고 그 학단협의라고 해서 학술단체 협의회를 만들었고 제가 있을 때 거기서 그냥 그 학술단체 협의회 전체 모든 분야의 대학원생 이상들이 모여가지고 그 우상이 리영희 선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리영희 선생이 저절로 학술운동의 진보성을 확보했죠. 그 다음에는 운동권, 시민단체, 모든 시민단체들이 다 리영희 선생을 사부로 모셔버렸거든요. 이 6가지. 이러니까, 이게 이제 전혀 리영희 선생님이 정치학 학교에서 공부 안 했죠. 근데 저절로 그냥 국제정치학을 바로 하시게 된 계기가 이 6가지라고 저는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글을 쓰게 되는데 어때요? 사모님이 지금보다 많이 연세가 들어 보입니까? 그래서 감시, 비판, 억압이 없다면 내 제작도 없다. 그야말로 완전히 운동권이라는 게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항상 제일 진보적입니다. 어떤 학자나 정치인들보다 쉽게 말하면 옛날식 용어를 말하면 혁명가 그룹들입니다. 운동권이라는 게. 그런 말 우리가 안 써서 그렇지. 혁명가 그룹과 함께 가면서 그 이론을 제공해 줬으니까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를 초점을 찌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리영희의 중요성이고, 그래서 이제 이 전환기가 언제냐, 이게 바로 전환 시대의 논리라는 이 표지는 나중에 나온 겁니다. 원래 초판 표지는 저러지 않았어요. 제가 집에 찾아보니까 초판 저도 리영희 선생님한테 직접 기증 서명봉 있었는데 뭐 찾다 없어가지고 그냥 이 책을 넣었습니다. 근데 초판 보니 뭐 나중에 이제 장비에서 표지가리 해가지고 저래 나왔는데 초판본은 상당히 점잖아요. 점잖게 나온 표지인데 이게 아마 창비 상당히 돈 좀 버는데 도움 됐을 거예요. 사회과학 책도 베스트셀러가 된다. 이건 이제 처음 보여준 겁니다. 처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글에 이영희 선생이 이제 그 기자로 계시면서 쭉 연구해오는 분야를 이제 먼저 제가 여러분들이 한마디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제일 먼저 베트남 문제 관심 듭니다. 베트남 왜? 그때 막 65년 6년 베트남 파병하고 난리 났잖아요. 온 세계 모든 언론인이 다 월남 문제를 다룰 때거든요. 지식인, 운동권, 그 뭐 미국, 일본, 유럽 할 것 없이 전부 월남전 반대하고 이랬다만 온 세계가 지성인들이 다 학생 운동권까지도. 그러니까 이영희 선생도 외신에서 보니까 이 파병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월남전을 파고든 거예요. 들어보니까 엉터리거든요. 미국이 완전히 조작한 전쟁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은 프랑스 식민지였다가 해방투쟁해서 독립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 미국이 파고들었잖아요. 그 명분이 없으니까 가짜로 자기 배를 자기들이 폭탄 터뜨려 가지고는 월맹이 했다고 뒷받씌워서는 그 북베트남 폭격을 시작하고 이게 월남전 확대되는 계기 아닙니까? 미국은요 모든 전쟁을 항상 저렇게 합니다. 자기들이 도발해놓고 핑계는 나중에 만들어가지고 전쟁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워버려요. 그 뭐 일찍이 그 스페인 전쟁, 미서 전쟁 1898년이거든요. 그것도 자기 옆에 나라, 자기 옆에 쿠바니, 필리핀이 뭐 중남미 전부 필리핀 식민지였다. 스페인 식민지였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제 남북전쟁 끝난 뒤에 무장을 해서 그 미국이 남북전쟁 끝난 뒤에는 유럽에 비해서 약골입니다. 군대도 정비 안 됐고 언어도 뭐 세계 온 종족이 다 와가지고 언어도 틀리고 아주 복잡한 나라였어요. 남북전쟁을 하면서 무기도 잘 만들고 국가체제도 갖추게 됩니다. 갖춘 뒤에 우리도 남은 나라 좀 쳐들어가자 보니까 다 임자가 있어요. 지구 전부 다가. 먼저 우리나라 가까운 나라부터 쳐들어가자. 쿠바, 카리브 해역, 중남미, 태평양 건너 필리핀 이걸 미국이 제일 먼저 먹어야 되는데 그 임자가 스페인이야. 그럼 이제 스페인이 먹은 스페인 뱃속에 든 걸 먹으려면은 스페인 등을 확 쳐서 뱃속에 있는 걸 토하게 만들어서 미국 지어가 먹어야 되거든. 그게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여러분 민족 자결주의가 3.1운동이 어떡한데 역사학자들 좀 생각을 해보고 정치학을 모르는 역사학이야.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 우리나라에도 뭐 독립식을 줬고 미국이 제국주의 본성을 모르고 한 소리예요. 제가 볼 때는. 왜? 자기가 먹으려면 남은 나라가 다 독립이 돼야 돼요. 일본이 우리나라 먹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청나라로부터 독립시키잖아요.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고 싶어서 개화파를 일본에 꼬셨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청나라와 조선이 손을 떼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먹는 거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먹기 위해서 민족 자결주의 부르짖은 겁니다. 이래 말하면 아마 펄펄 뛸 거예요. 우리나라 그 국제정치학 한 사람들은. 작년에 3.1 100주년 해가지고 뭐 심포지엄 제가 여러 군데 다녀보니까 전부 윌슨 민족 자결주의 양반은 만세 불렀다. 제가 조사해보니까 안 그런 거 많아요. 일본 유학생들이 이미 그때 미국 제국주의 정책을 알고 여기 움직이면 안 된다. 실제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 부르짖어 독립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지구상에서. 벨사이유 조약으로 독립된 나라는. 그건 뭐냐? 독립시키면은 자기가 먹으려고 그런 겁니다. 딱 그 예가 베트남이거든. 그 예가 베트남이에요. 우리도 봐요. 독립된 뒤에 일본이 물러가니까 바로 미국이 돌아가 우리 미국 식민지 된 거 아닙니까? 그러거든. 이래서 이제 베트남 얘기하다 그래 됐는데 어쨌거나 이영희 선생이 베트남 전쟁의 원인을 궁극적으로 밝혀버렸습니다. 밝히고 난 뒤에 결국은 미국이 완전히 2차 대전 이후에 첫 패전한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관심 가진 게 중국입니다. 그 중국이 사실은 베트남 뒤에요. 왜? 베트남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모든 문제가 그 사회주의권하고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이래서 그럼 중국은 어떤가? 이래서 이제 중국을 파고든 거죠. 그래서 중국 파고들었는데 마침 문화대 혁명도 있고 하니까 이제 중국을 파고들어 가지고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서가 여기 나온 그대로 이 제목은 이른데 이 안에 그런 미국 국제 문제가 다 나와요.
베트남에 대해서 쓴 글이 물론 따로 있긴 있지만은 연대적으로는 저보다 조금 늦어서 제가 이제 이걸 예를 들어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일본의 재등장, 여기서는 이미 전화시대의 논리를 냈던 1974년에 리eng 선생은 미일 한 삼국 동맹, 지금 이제 미국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이미 저때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미국이 삼국 동맹을 맺으려고 절대 한반도에서 안 물러간다. 일부 보수파들이 미국 물러가지 말을 거 광화문 가서 성조기 들고 데모하는데 참 그 사람들 내가 5번이면 설득을 하겠어요. 우리가 물러가라고 데모해도 안 물러갑니다. 자기들이 필요해서 있는 거거든. 이미 그걸 리eng 선생님 이야기했어요. 그 리eng 선생님 책을 안 본 사람들이에요. 볼 리도 만무하지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된 것이 이제 우상과 익세입니다. 이걸 비롯해서 이제 중국 책하고 합쳐서 지역을, 큰 징역을, 가장 오랫동안 지역을 살게 된 계기가 되죠, 나중에. 근데 이제 이 우상을 이제 우리나라, 국제 정세를 봐서 미국 정체는 이런데, 그러면은 국내적으로 보면 뭐가 문제냐? 그 분단 체제에서 방공 이력을 만들었다. 이걸 이제 본 거죠. 그래서 방공과 갭이 이걸 해야 되거든. 이게 이제 여기서 다 한 겁니다. 우상과 이성에서 방공과 갭을 분석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요, 리eng 선생님이 이미 저때 말했는 게 너무나 맞아요. 동유럽이 해체됐잖아요. 그동안에 미국이 계속 소련권, 공산권 해가지고 막 공산주의 욕하고 이랬거든요. 그럼 이제 소련권이 붕괴됐으니까 소련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거든. 지금도 원수잖아요. 이요, 세계사를 보면은 유럽과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영원한 적으로 봅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유대인 미워하듯이 미워해요. 유대인보다 더 미워해요. 그걸 알아야 오늘의 이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나라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중국, 유럽과 미국, 쉽게 말하면은 백인 나라, 백인 기독교가 주축이 된 제국주의 세력들은 그 자기들의 제국주의를 실시하기 좋도록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소련과 중국이다. 힘이 쓰여지면 안 되니까 라이벌로 그래 본 겁니다. 오래전에 이미 그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거든. 그걸 알면 우리나라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이런 북핵 문제라든가 뭐 잘 안 되고 막 복잡하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 허수아비입니다. 이렇게 이제 끼었단 말이죠. 그 다음 이제 이건 이제 지금 중국 시리즈입니다. 중국 시리즈. 역시 중국이 제일 중국의 애정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죠. 이걸 가지고 최근에 이제 뭐 일부 그 리eng 선생님 돌아가신 뒤에 몇몇 학자들이 뭐 막 그 문화대 혁명하고 당산 때 지진 때 뭐 그 좀 리eng 선생이 너무 그걸 미화했다 그래 말하는데 그건 너무 표피적으로 그런 거 따지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중국의 그 사회주의가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고 어떤 기조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이 모택동 정권이 아니었으면 지금 중국이 어떻게 됐을까? 식민지죠.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 백인들의 식민지입니다. 문화 식민지가 돼요. 그래도 어쨌든 중국 식민지 안 됐잖아요. 자기 주체성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 중요한 걸 두고 뭐 그때 사람이 얼마 죽었느니 뭐 난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역시 중국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죠. 이게 이제 제일 오랫동안 지적을 사신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중국 문제 때문에. 이건 아까도 보이 나오던데. 자, 그 다음에 이 단계를 보면 그래야 됩니다. 처음에 베트남 문제를 연구하시다가 중국 문제를 들어와서 그 다음에 80년대부터 한국 문제로 돌아와요. 그리고 딱 이제 국제 정치학적으로
다 기반을 연구하신 뒤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왜 이러냐 이렇게 돌아옵니다. 근데 다행히 80년대에는 제가 그 리영희 선생하고 그 한길사에서 내던 사회와 사상 월간지 그게 참 중요한 잡지거든요. 그 같은 편집위원이었어요. 그 뭐 강만길 선생, 박연재 선생, 김지균 선생, 그 리영희 선생, 제일 저는 나이 어린 신문원권 편집 같은 편집위원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리 못 배워도 한 달에 1회 이상을 배워요. 그때 그 편집위원은 허수아비가 아니고 실제로 앉아가지고 다 토의합니다. 목차 어떻게 하며 어떤 내용으로 누구한테 청탁할 것이며 다 했거든요. 굉장히 자주 배웠죠. 이래서 이때부터 나오는 필화에 걸린 그 문제가 된 것들은 이 중에 쭉 보면은 중요한 게 사회사상의 2편인가 아마 제일 많이 발표했고, 여기 발표했는데 사회사상 발표할 때 저는 그때 뭐 발표하기 전에 미리 다 그 말씀하시고 듣고 토론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잘 알죠. 그 배경을. 이런 거거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남북한 전쟁 능력 비교 연구. 저게요. 충격입니다. 북한 군사력이 약하다. 남한보다 약하다. 그걸 썼거든요. 이게 농담인데, 그때 우리 편집위원회에서 제 말 나와가지고, 나중에 책이 나왔어요. 나온 뒤에 이제 그 다음 달에 모였습니다. 모일 때는 박현채 선생이 내 글 잘 읽어봤어. 근데 다 참말이고 옳다고 생각해. 그러나 참 서운해. 이랬어요. 저도 지금 그 장면이 서운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만일 선생이 옆에 계시다가, 야, 너 박연채 말 잘한다. 어떻게 표현을 그렇게 멋지게 하니? 나도 뭔가 좀 말하고 싶은데 무슨 말 할까 할 말이 없었는데 서운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북이 국방력이 형편없다. 이 굉장히 많은 뉘앙스가 있습니다. 많은 뉘앙스가 있어요. 어쩌면은 남한 통일 주도론도 나올 수 있고 뭐 미국 은행론도 나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거든. 그런데 그걸 이영희 선생이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그 현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데, 이게 그 당시 이제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비화집안은 해놓은 뒤에 뭐 난리가 났잖아요. 뭐 정보부터 뭐 국회까지 전부 난리 나가지고 막 논의하고 하는데, 선생님 댁에다가 이런 문서를, 사실이라는 문서를 이제 증명해 주는 거, 그 뭐 잡아가지도 않아요. 잡아갈 필요도 없고 그랬거든.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때까지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유럽 모든 나라들이 다 남북한 군사력 비교하면 북한이 엄청 세다. 위험한 나라다. 이랬단 말이죠. 그걸로 뭘 얻었느냐, 이 사람들이. 이걸 보십시오. 이게 6가지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 남친 위기의식을 조장합니다. 그래야 독재가 되잖아요. 그럼 북한이 군사력이 약하다는데 너 왜 그래? 맨날 북한 위협하냐. 이게요. 제가 그때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떤 줄 압니까? 선거 때가 되면은 갑자기 북한의 국방력이 세져요. 한국신문, 조선일보부터 다 그랬어요. 선거 한 1년 전쯤부터 북한 국방력이 막 전차가 몇 대고 비행기가 몇 대고 뭐 보면 큰일 났구나. 그게 이승만, 박정희 그냥 전두환 뭐 계속 그래 해온 겁니다. 그 선거 지내죠. 지내면 갑자기 북한 군사력이 확 떨어져요. 경제가 어렵고 못 살고 뭐 독재해가지고 그냥 뭐 핵배를 갖다 붙여요. 그러다 선거 때 되면은 또 갑자기 북한 군사력이 또 세져요. 매번 선거 때마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거 가지고 사회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논문은 안 썼지만은 체험으로 너무나 잘 알아요. 아마 내가 이런 말씀드리면은 저하고 비슷한 연배는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선거 때 되면 뭐 그게 북풍입니다. 나중에는 여기서 막 도로 청소라고 시키기도 했지만은 그 북풍은 원조입니다. 이게 북한의 힘이 세다. 이래서 이제 남친 위기 조장했죠. 그 다음엔 독재와 한미동맹의 정당성. 우리가 살려면은 미국 믿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독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한국은 무기를 사야 된다. 그렇죠. 그럼 이 무장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나라 국군들을 무장시키죠.
그러면 나중에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과 전쟁을 할 때 우리나라 국군들 동원할 거거든요. 월남 파병했듯이. 동원합니다. 그걸 거절할 대통령은 하나도 없어요. 미국 말을 어떻게 거절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러면 우리나라 군인들이 미국의 무기를 가지고 중국과 싸우도록. 그러면 우리나라 무기가 어느 정도 좀 쓸만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새로운 무기를 미국이 우리나라 준단 말이에요.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공짜로도 아니고. 그 미국 입장에서는 어떠냐? 재고품 무기 버릴 걸 팔아먹어서 돈 벌어줬고, 나중에 전쟁 나면은 한국군 동원해서 싸우는데 앞장서서 싸우게 해서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어때요? 장사할 만하지 않아요? 지역주의가? 이게 바로 논리입니다. 그럼 리행 선생님 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저런 생각이 독자들로 하여금 하도록 유도한 거예요. 하도록 유도한 겁니다. 예. 그게 참, 네. 그 다음 작전 이양 불가.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중요합니다. 북한의 평화공원은 거짓말이다. 지금도 여러분 다 그래 믿잖아요. 북한 맨날 거짓말만 한다. 이제 딱 알겠죠? 아, 북한이 무장력이 형편이 없다. 그거는 북한을 욕하기 싶어서 리행기 선생이 밝힌 것이 아니라 그 진상, 저런 걸 독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밝힌 거다 이 말이에요. 한반도 핵위기 구조 저건요. 리행기 선생 너무나 명백해요. 한반도 북핵 문제 이거요. 저는 뭐 앉아가지고 둘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북핵 문제 이게 잘못된 거다. 용어 자체가. 왜냐하면은 제네바 협정 위반 문제 이래야 됩니다. 제네바 협정에서 다 하도록 해놓고 위반한 게 먼저 위반한 건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학자들은 북한이 위반했다. 뭐 이래 말하는데 먼저 한 거는 미국이에요. 북한이 안 만든 대신에 원자력 발전소 만들어주겠다. 저는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북미 회담, 저는 트럼프가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이상하지만은 사실은 제가 저 둘이 절대 안 된다고 처음부터 저건 할 인간이 아니고 오직 장사하기 위해서 남북한을 이용해 먹는 거라고 저는 이 얘기했어요. 전 지금도 미국 정치인 믿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영희 선생하고 난 똑같다고 봐요. 저는 그 살아계실 동안에 이 얘기하면 이런 문제에서는 이영희 선생하고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거의 일치해요, 제 생각하고. 그런데 왜냐하면 트럼프는 장사가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핵 없애고 남북 평화협정 맺어주면은 그걸로 그 미국이 벌 수 있는 돈과 북한이 핵 만들어가지고 남북한이 막 사이 나쁠 때 미국이 벌어들인 돈을 따지면은 북한이 핵이 있는 게 나아요. 한번 따져보십시오.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주먹구구를 해도. 그러니까 절대 그 평화협정 안 해요, 미국은. 근데 뭐 그건 우리끼리 문제 참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뭐냐면은 북방 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 이거는 이제 우리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에다가 휴전 협정 할 때도 참 이래 되어 있는데 그걸 북한이 맨날 위반한다고 그동안에 6.25 이후 그냥 매년 한국의 모든 언론들이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이 왜 그럴까? 신문이 한 번도 안 다뤄요. 왜 북한이 저렇게 주장할까? 한 번도 안 다뤄요. 그 이제 이영애 선생님이 조사해 본 거야. 해보니까 이 한계선이 국제법 근거도 없어요. 다만 한국이 방어하는 선을 우리 혼자 쳐두고 이건 우리 거다. 그럼 북한이 왜 거기 복종합니까? 그런 거거든. 나중에 이건 뭐 지금 거의 이제 정부 당국자들도 이걸 이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겁니다. 심각한 문제죠.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가 아니다. 참 통쾌했어요. 이걸 보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맨날 저걸 배웠거든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 해가지고 나도 저건 옳은 줄 알았거든요.
참 우상이라는 게 학교 교육으로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글 보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야. 참 이렇게 우리가 속아온 거죠. 이건 이제 그 에카만 제가 이행 선생님하고 대화할 때 처음 모델로 삼은 것이 에카만의 그 괴테와의 대화 제거입니다. 그래서 저도 에카만과 그 대화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정독을 하고 있는데, 참 괴테라는 사람이요. 저는 괴테를 개인적으로는 문학적으로는 좋아 안 하는데, 왜냐하면 괴테는 나폴레옹한테 아부를 했어요. 자기 침략자한테. 그래서 난 별로 좋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보면은 지금 인류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머리가 더욱 좋아지고 더욱 날카로워지고 하겠지만은 선량해지지도 행복해지지도 않다. 점점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머리가 좋아질수록. 그렇게 흡족한 일이 있다 해도 그것은 한 시기에 국한된다. 나는 신이 이미 인간들에게 정이 떨어져서 모든 것을 거덜내버리고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지금과 함께 되살아나게 하는 시기가 올 것만 같다. 왜냐하면 괴테는요, 어렸을 때 6살 때 리스본 대지진을 보고 기독교 불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다. 평생 동안 교회 안 갑니다. 나중에 결혼식 할 때만 교회 가서 하고 교회 안 갔어요. 아니 교회를 가면 뭐 말도 안 하고. 그러나 그 당시 풍토가 맨날 신을 찾아야 돼요. 신 안 찾으면 난리 나요. 유럽에서는. 근데 맨날 말은 하나님 가고 신 찾지만은 괴테는 거의 뭐 무신론자하고 비슷합니다. 왜? 리스본 대지진 났을 때 그 포르투갈 그때 그 이제 축일이래 가지고 기독교 축일이라서 다 성당에 있었던 겁니다. 엄청나게 죽어버리고 그 지진 여파가 여진이 남아메리카까지 가요. 이 해일이. 그것 때문에 유럽 전체, 온 유럽이 땅이 이렇게 흔들렸거든요. 그리고 그걸 보고 온 유럽이 난리가 났죠. 말세가 왔다고. 그리고 그걸 보고는 괴테가 어린 나이에 회의를 해요. 신이 있다면은 이럴 수 있느냐? 왜 성당 가서 하나님께 복을 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 다 죽게 만들었냐? 그 뒤부터는 교회 안 갔어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일체의 것이 그렇게 예정되어 있고, 먼 미래에 이때 사람이 시작되는 시기가 이미 작정되어 있다.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여유가 있으면 확실하다. 그러나 몇천 년일지도 모르지만 이 정들고 사랑하는 지구 위에서 온갖 희롱을 계속하겠지. 쉽게 말하면은 신이, 괴테는 신을 안 믿지만은 신의 이름으로 온 지구가 맨날 싸우고 저끼리 죽이고 받고 하겠다. 이걸 예언한 거죠. 자, 이제 3번으로 옵니다. 93년에 이제 3번으로 와가지고 2년 뒤에 한양대 정년 퇴임했죠. 그리고 이제 60세 넘어서 이제 작가는 좀 그 정년 퇴직 준비를 하시면서 인간만사 세옹지마를 내고 한반도 비핵화, 이걸 이제 이미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이걸 이때 이미 문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년 퇴임한 거죠. 이때는 이제 저도 여기에 있었거든요. 제가 95년에 3번에 이사 와서 10년을 여기 살았거든요. 그러다 이제 저는 2005년에 이사를 갔는데, 그리고 이제 새는 좌우 날개로 난다. 이게 이제 지금 제일 많이 인용되고 있는, 우파들까지도 인용한 말이고, 동굴 속의 독백. 그리고 그 다음 문제적인 반세의 신화. 그 부제가 휴전선 남북에는 천사도 악마도 없다. 이걸 냈습니다. 일본에 번역된, 일본 번역 제목이 이제 이겁니다. 한반도 새로운 밀레니엄. 이렇게 해서 이제 반세기 신화를 끝내고, 이 신화라는 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다 끌어내리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일으켜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책의 요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했거든. 그리고 11월에
이제 뇌혈로 쓰러진 겁니다. 이 대화할 때 사진입니다. 대화. 이 이제 대화입니다. 대화를 최근 2005년에 나왔지만은 저기 약 한 3년 걸렸어요. 한 3년 동안 리행이 선생님 꼼해가지고 거의 다 직접 고쳤습니다. 그것도 컴퓨터를 안 하시기 때문에 이 불편한 이 팔 해가지고 다 고쳤어요. 그런데 이제 저때 저하고 할 때는 굉장히 건강이 위기여서 제발 이걸 끝까지만 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는데 인간은 참 몰라요. 책이 나오자 아주 건강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책이 나온 뒤에 맹활약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 독자들의 그 기운을 막 다 받으신 것 같아요. 워낙 저기 뭐 저 책이 이제 재미가 있으니까 건강에 호전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국가 뭐 철폐운동 저런 데 안 나가셔도요 아무도 괜찮아요. 근데 저런 불편한 몸으로 집행일을 짓고서 저런 집회까지 다 나가셨거든요. 노동운동 집회 뭐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못 나가실 때는 항상 그 엽서라도 보내가지고 격려를 해주셨어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게 이제 책 나온 뒤에 MBC에서 이게 2시간짜리 방송이었습니다. 아마 제일 길게 상하편으로 나눠서 2시간 한 녹화였거든요. 이래서 이제 이제 대화 나온 뒤에 같이 굉장히 저하고 많이 다니기도 하고 혼자도 많이 활동하셨는데 2008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됐는데 이명박이 취임사에서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간다. 실용경신은 동서양 역사를 관통한 함재 원리자 세계화 물을 헤쳐나가는데 유효한 실천적 지시다. 이래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 같은 그 진보적인 지식인들도 그동안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쌓아놓았던 남북 화해 그 틀을 이명박 대통령은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받아서 개성에 갈 것이다. 이래 예언했어요. 낙관했어요. 거의 다 그랬습니다. 뭐 제가 아는 뭐 1급 지식인들, 저 다 알거든요. 다 낙관했어요. 남북 문제를. 더 후퇴 못할 거라고. 그 이야기를 이제 리행 선생님하고 제가 이행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만 이행 선생님이 고숨을 쳐요. 이게 이제 참 중요한 저한테 엄청난 그야말로 대우각성을 해준 모습입니다. 참 저때 좋아 보이시죠? 이게 나보고 이명 그 잘못 생각한 거야. 첫 마디가 그 왜 그러십니까? 두고 봐라. 아마 남북 문제 완전히 요절될 거다. 그 왜 그렇습니까? 무슨 근거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영희 선생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볼 때 본질을 봅니다. 본질.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쭉 학문해온 자세가 본질을 파헤친 거 아닙니까? 그럼 이명박의 본질은 뭐냐? 민족 의식이 없고 친미 친일파고 그러면 친미 친일파니까 미국 일본 말 들을 거다. 미국 일본이 남북 대화 바랍니까? 이것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두고 봐라. 아마 그 이영 선생 자신은 난 뭐 늙어서 큰 걱정 없지만 아마 이명은 앞으로 걱정이 많을 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아무리 리영희 선생님이라도 그건 틀렸겠지. 왜냐하면 그 당시 그 통일 운동하는 통일 그 뭐 장관 출신 뭐 학자들 뭐 제가 아는 그 남북 교류에 앞장섰던 분들이 제가 이제 물어보면은 다 막 준비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그 어떤 그 청와대 측근을 통해서
건의를 한번 하자고 이랬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근데 이영희 선생님 찬바람 싹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나한테. 그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이영희 선생님이 이러더라. 에이, 그러지 않다. 아무리 실용적이라도 남북대화 풀어야 실용적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영희 선생님이 맞아버린 거예요. 깼잖아요. 깬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작살내버린 거예요. 절대 화해 못하게 해버린 겁니다. 그 절대 화해 못하게 딱 못을 박아놓고는 박근혜 시대에 와서는 더 냉전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영희 선생님한테 큰 깨달음을 느꼈어요. 그 이명박 평가에서. 그래 듣고 이제 박근혜가 또 됐단 말이죠. 그때 제가 그걸 써먹었어요. 이영희 선생 수법을 써먹고 그 박근혜 취임하는 날 그리고 우리 연구소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같이 많이 모였어요. 그 언론 주지도 모이게 해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 박근혜 저 끝까지 못해 먹을 거다 이랬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보고 웃어요. 비웃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이영희 선생님 얘기하면서 그 본질을 봐라.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저보고 반론하기를 그래도 육사 나오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육사 나오는 것보다 못하다. 살림을 해봤나, 애를 낳아봤나, 뭐 회사를 경영해봤나. 육사 나온 사람은 군 지휘라도 해봤잖아요. 규칙 생활을 할 줄 알잖아요. 이건 그것도 안 해봤잖아요. 평생 자유롭게 마음대로 공주로만 컸던 여자가. 그런 적이 있거든. 그런데 이제 다 비웃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되니까 역시 리영희 선생이 해안이다. 이래서 저는 그 리영희 선생이 단순한 그게 아니라 사상가적, 쉽게 말해 함석헌의 그 사상을 사회과학적으로 딱 정착시켜서 우리 민족의 진로에 계속 이정표가 되는 학자라는 거 보고 우리 앞으로 우리가 제일 명심해야 될 과제는 뭐냐 이걸 들었습니다. 달팽이 분류해서 서로 아웅다웅하는 분파 경향, 우익은 이권 분배의 크기에 따라서 분열하고 좌익은 이념을 지나치게 정밀화한다. 세밀화하는 작은 고질적 아집 때문에 진보파가 망할 거다. 똑같지 않아요? 이대로 되지 않아요? 노무현 정권 아무리 잘했으면 뭐합니까? 정권 승계를 못한 거. 이명박한테 정권 뺏겼잖아요. 지금도 좀 그래 보거든.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잘한다 어떻게 해도 코로나 대응책 아무리 잘해봤자 정권 뺏기면 그냥 그거는 역사적으로 그 비판받는 거예요. 예. 이 선생님이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지금도 보면 그 민주화된 시대 촛불혁명 뒤에 다 쪼개져 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밑에도 다 분파작용 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다 옳다고 옳긴 뭐가 옳아요. 다 틀렸지. 다 틀렸으니까 지금 이렇잖아요. 이렇게 어렵잖아요. 이래서 2010년에 이제 돌아가시고 그 뒤에 이제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못 봤죠. 못 보고 그냥 돌아가시고 말한 거죠. 그 이영희 선생님 장례식 때 이게 이제 장례식 모시러 가는 길고 이게 이제 5.18 국립묘지에 있는 묘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신체는 대포탄을 맞기에는 너무 허약하게 만들다. 소총 안에도 견디지 못할 정도야. 그런데도 신무기를 계속 고안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강대국들의 신무기들은 자기 나라의 인간과 재화와 자연을 실험 대상으로 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약소국 인간과 자연이 그 대상이 되고 있는데 미국식 인도주의. 미국은요, 지금도 지구상에서 자기들이 가장 정의로운 나라, 가장 인도주의적인 나라. 흑인들을 그렇게 죽이면서도 중국 인권 요구하고 홍콩 문제 간섭하고 웃기죠. 근데 이영희 선생님 보면 그런 게 다 나와요. 그래. 이게 이제 바로 오늘의 우리들이 처한 현실이다. 이렇게 보고 제가 딱 시간 맞췄습니다. 50분 맞춰서 끝내면서 이영희 선생님의 사상이
의제의 사상이 아니고 오늘 내일 그리고 우리 민족의 진로로 튼튼한 이정표가 되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면서 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혹시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 뭐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답 다 질문 없이 대답 다 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강연해 주신 임원영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